오늘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달라진 기류가 이번 예산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는 등 통합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공청회 어떤 자리인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2024년 제시한 657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일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또 예결위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왜 657조 예산이 편성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일단 설명하고 또 그걸 듣고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예결위의 기본적인 방향을 아마 잡는 그런 날이 아니겠나. 다만 이제 그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갖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그 재정 건전성 관련해 갖고 지금 예. 세수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제 세금이라는 게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달라. 그래서 예산 편성이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내년도 예산 삭감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해도 구하고 하는 정부 입장 예.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대변인께서는 이번 공청회는 뭐 기존과 어떤 점이 비슷할지 또는 다를지 이런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청회에서는 이제 여야의 의원들하고 이제 예결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657조 2024년 정부 예산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1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의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고 또 종합 질의하고 그래서 12월 2일까지가 이제 법정 기한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기본적으로 공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다뤄질 것 같아요. 이게 657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건전재정과 약자보호 그리고 성장 동력 예산이다 이런 이제 기조로 이제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부가 그전에 이제 재정 준칙으로 GDP 대비 3%로 예산을 이제 편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이번 정부가 제출한 내용 자체가 재정 준칙을 어겼어요. 3.9%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92조 적자 예산입니다. 92조 적자 예상이고 23조를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좀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말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주장은 그 논리를 이제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민생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긴축과 재정 건전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경제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 정부 간에 이렇게 기류 차이가 분명히 그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공방이 좀 예상이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하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좀 한 말씀 드리면 과거 정부에서는 그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포퓰리즘적인 예산이 많았습니다. 퍼주기식 예산, 뭐 늘 하는 얘기가 퍼주기식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그 포퓰리즘적 예산을 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또 이 효율적인 예산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그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면은 다음 세대 때 더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고통을 좀 분담하면서 이런 예산을 짰지 않았나 하자는 차원에서 했다는데 아무튼 이런 그 포퓰리즘 예산은 아마 그 적재적소의 예산들을 굉장히 그 아마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그
포퓰리즘에서는 일단 상당 부분 삭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예결에서 충분히 아마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잠시만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예산 정국 이야기하면서 시정연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함께 답변을 네, 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정연설에서 이제 앞서 아쉽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국회에 부탁하는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들도 나왔고 좀 달라진 기류가 읽힌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런 달라진 기류가 예산 정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반성 그리고 협치 뭐 저기 통합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기류 속에서 그리고 또 지난 24일 날 여야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서 본회의장 안에서 뭐 피켓이라든지 고성 야유 등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맥락상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도 종전에 있었던 뭐 전 정부 탓이라든지 야당 탓이나 또는 정쟁이라든지 이념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은 최소화해서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그 야당에 대해서 뭐 저 협력이라든지 협치 뭐 이런 식의 용어들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태도의 변화들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게 태도나든지 발언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가장 큰 문제인 민생을 살리는 그런 것들과 이 현재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이 그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리고 진짜로 서민과 약자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을 그 이해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에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건전 재정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자 보호라든지 성장 동력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성장 동력 예산 중에서 이제 R&D 예산이 제일 있는데 그걸 5.2조나 좀 삭감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자 보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약자 보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최고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병사 월급 올려준다라면서 병사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1,800억 이상 또 삭감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을 좀 뭐랄까 이렇게 조삼모사하듯이 하는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좀 전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건전재정과 경제성장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건전재정도 하면서 경제를 성장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 92조의 적자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안도 92조 적자 예산인데다가 80조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건전 재정에 대한 기조는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이라는 그 토끼라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그 토끼 그 긴축 재정의 기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내수 이축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건전 재정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지금 예산안이다라는 비판을 그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안의 기조, 그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 정부에서 잘 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안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예결위에서 다뤄질 거고요. 각 상임위에서 이제 다뤄지는데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시정연설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주의가 있다. 그래서 의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협치를 통해서 상생정치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의 장이었다 어제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보여준 일련의 여러 가지 그 뭐 이재명 대표를 또 김기현 대표도 먼저 호명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여야의 이제 소통의 다리는 일단 놓아졌다. 그러나 이제 이 중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야당에서 계속 협치를 하지 않는다. 불통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따지게 보면은 야당과 소통을 안 한 게 하고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완전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항상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정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모면해보고 전국을 또 전환하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대통령이 휘말릴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일단 어제를 통해서 일단 소통의 다리가 일단 놓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야당과 여당이 이제 협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출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우선순위가 여야 대표들 회담을 일단 먼저 하고 거기서 일단 협치가 숙성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대통령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통령은 상당히 그 소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일을 한 지가 꽤 되기 때문에 늘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소통을 안 하려고 불통은 절대로 안 합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 야당의 입장이 그러하니까 소통을 하지 않은 따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일단 그 소통의 다리는 일단은 여야가 놓아졌기 때문에 우선 국회에서 여야가 일단 머리 맞대고 이런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 보조를 하지 않겠나 맞춰서 뭐 양자회담이나 삼자회담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지. 대통령이 먼저 지금 그 일단 손을 내밀었는데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을 발로 찬다면은 그건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네. 없다고 봅니다. 여러 번 이제 소통이란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시정연설에 앞서서 사전환담 자리가 있었고 이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뭐 상황상 그렇게 긴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고요. 일단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런 입장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죠. 그 사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저 사전 그 차담에 이제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야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회담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그 자리에 가서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얘기와 함께 그런 그 짧은 뭐 오부 요인들과 같이 하는 자리이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서로 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또 이렇게 회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여야 간의 협치의 물꼬를 트고 그 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협치의 물꼬를 트고 이런 좋은 계기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저 뭐 그 연설 이후에도 그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도 하고 오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류들이 저는 이어져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명하게 우리 홍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부의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그 내용 자체도 정부가 얘기했던 재정 준칙조차도 지키지 못한 지금 그 적자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부자 감세 의 정책,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과 초기업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어떻게 또 약자 복지를 또 할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의 예산을 할 수 있다라는지 서로 맞지 않는 엇박자의 예산안을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 편성한 예산안 중에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조차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어제 보니까 그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 중에서 50% 이상 감액된 그 사업이 318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81.7%인 81.7%에 해당하는 260개의 사업은 구체적인 그 감액 사유도 없이 기타 정책 여건 등을 반영 이렇게 삭감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삭감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산이 적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냥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퉁치듯이 이렇게 감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정작 법무부라든지 감사원
등 이렇게 정권의 보위 기관의 예산은 1,000억 이상 또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서로 말로는 민생, 말로는 사회 그 약자 예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정부의 그 기관과 관련된 예산들을 또 증액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예. 그런 거를 바로 잡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특히 병사복지 예산 아까 이제 대변인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두고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쓴소리가 나왔거든요. 사실 뭐 어제 이 대표가 막 그 민주당을 뭐 의원들을 설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평화롭게 서로 어떤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높이 살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디에 그 협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야 대치 정국이 일어났다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아마 야당을 설득한 것 같고 다만 그 오늘 그 시정연설을 두고 이제 그걸 뭐 그 지금 국민을 원숭이로 하느냐 뭐 이런 지금 발언을 지금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공세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 협치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그걸 발로 차버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 협치를 발로 차면은 이게 대통령 만나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발로 차면 누가 협치를 한다고 협치의 장에 나오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품격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의심하는데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병사를 사랑하고 뭐 생각했다면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의 정치 활동이 과연 이게 민생을 위한 정치였나 이런다. 그것도 되돌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탄국회 민생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동향 부결로 인해 갖고 부결 때문에 160명의 민주당 의원들 영혼을 진짜 탈탈 털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치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놨는데 여야가 완전히 지금 무력화되어 있고 정치 공백 상태가 1년 동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한마디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예산을 깎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아까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린 게 R&D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R&D가 무려 10조 원 늘었습니다. 그 10조 원 중에 지난번에 일본하고 불필요한 그 갈등을 빚어갖고 소부장제를 국산화시킨다 해갖고 2.7배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한다고 해서 3배나 예산 증액했고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2배나 R&D를 증액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심사가 된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막 무상 그냥 그 뿌리듯이 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르텔이 형성돼갖고 가져간 사람은 많이 갖고 가고 적기 간 사람은 적기 갖고 가고 실제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예를 들어 에코프로처럼 이런 정부 R&D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줄였다고 해서 R&D를 줄였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 정부를 탓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R&D 사업을 진짜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예산이 서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서지고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오히려 3배씩, 4배씩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냥 R&D 예산이 축소했다. 이것만 갖고는 야당이 재단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예결위에서도 아마 여당에서도 아마 상당히 아마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필요하고 또 필요한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하면서 뒤로는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예산 편성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예를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까 말한 병사 월급 하면서 병사 복지 예산을 깎았다라는 거고 R&D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삭감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그 국회 예산처에서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묻지마식 그 R&D 예산을 삭감해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유 재원을 약자 복지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과계가 지금 그 좀 말씀하신 이권 카르텔처럼 몰아가서 완전히 지금 막
과학계가 불불 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것이 과연 그 민생과 사회 약자를 위해 쓰여졌느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보니까 지역화폐도 삭감했죠. 새만금 사업 삭감했죠. 또 역사와 관련된 독도수호와 역사 왜곡되은 예상도 다 삭감했거든요. 또 반대로 굳이 이렇게 급한 것 같지 않은데 법무부라든지 또 감사원 같은 정권보위 기관의 예산들은 또 1,000억 이상 증액하는 이런 모순적인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액과 감액 과정에서 그런 것들 다 잘 살펴가지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한 그런 기조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게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병사 월급이 이제 주로 삭감된 게 이제 생일날 특식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복지 현금 지급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삭감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삭감되냐? 이것이 과연 그 병사 월급 인상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그 4,13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논란의 얘기가 있지만은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025년에는 235만 원 정도 수준의 아마 병사 월급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이야기는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정국 약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한 인터뷰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함께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 나왔던 발언을 보면 현재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언급 내놓기도 했잖아요. 오늘 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보면 조건 없이 통합의 길로 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통합을 일단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야 된다는 게 그게 아마 인유한 위원장의 아마 혁신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이준석 그 전 대표도 만날 거고 어제 또 뭐 유승민 의원도 만나서 좋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만나야지 일단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꼬였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그 통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그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스펙트럼에 있는 그 위원들을 그러니까 그 만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그나마 우선순위가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우선순위가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 인사혁신위원회에서 받아 사람들 더 일단 영입하는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은 민주당 그 혁신위하고는 좀 다르게 출범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출발점과 완전히 결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적 구성도 거의 그 친윤계로 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인유한 그 혁신위원회는 사실 친윤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거의 비윤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출발점도 달랐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호 혁신론을 내놨던 그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것도 그것도 사실 그 민주당에 집합을 벌였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안을 아마 2달 있다 내놓을 겁니다. 내놓으면은 거의 과감 없이 아마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민주당하고 좀 다른 그런 혁신위가 꾸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지금 하는 말씀 그거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1호 혁신안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만 뭐 상대 당입니다. 그렇지만 보시기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통합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차적으로 궁금하고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길을 간다면 이준석 전 대표 지금까지는 약간 요지부동 상태고 인 위원장도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혔다라고 했는데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사이가. 유 전 의원이 뭔가 입장이 달라지면 이 전 대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가 지금 불분명해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을 계속 뒤집고 있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얘기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낙동강 그 하류 얘기에 관련해서 농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영남권에 그 인기 있는 그 저기 의원들에 대해서 주호영, 김기현 의원을 언급했으면서도 나중에 안 했다라고 또 이렇게 해버리고 또 이제 기자들이 사실 이 혁신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속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월권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혁신위가 과연 권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 의구심이 있어요. 이런 분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아 우리한테 통합을 제의하는구나라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은 만무하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에 대해서 대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뭐 아예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공학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진실로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이 동요들었던 그 원인, 민생을 살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당을 혁신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혁신이라는 게 기본 여야가 근본 생각은 똑같습니다. 혁신이 만드는 이유가 그러죠. 왜냐하면 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권한이 있느냐, 말을 자꾸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좀 바꾼 부분은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자꾸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혁신안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였냐 안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드린다 해서 그게 권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무엇을 담을 건지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의 혁신위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혁신위를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임명될 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친분설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뇨한 위원장이 임명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의 승리인데 그 승리를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윤 인사를 많이 공천하는 것. 요게 이제 사실은 주요한 핵심 내용인데 그것과 그리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신당 창당이 된다라고 하면 공천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선거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미션을 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 해서 그 빈자리에다가 친윤 인사 내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사면 얘기 꺼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명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쪽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혁신위가 해야 될 정말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한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혁신 안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중간중간 사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중간에 개입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당장 2차 회의를 해서 1호 안건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밤에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수정을 아예 대사면 호칭을 징계 철회로 수정한다. 아니면 반발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입장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닥 잡히는 말씀 전에 기본적으로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총하고 혁신위원회하고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은 결국은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바라보는 또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이 있게 되면은 혁신위원장의 통합 정신을 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이뇨한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국민이 이제 희생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득권 희생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총도 결국 윤영당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의총 결론이 나질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신 2차 회의 자체는 네. 어떻게 가닥이 잡힐 거라고 혁신 보세요? 2차회라는 것은 지금 아마 기본적으로 혁신이 있는 그 위원들의 어떤 입장, 일단 그 지금 2차이기 때문에 2차는 사실 혁신위원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 통합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혁신위 2차는 각 그 위원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무엇을 담아야 될 건지, 그다음에 인적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겠나.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담아서 당에다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인데 그 대사면과 관련해서 대상이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태용호 의원 이렇게 4명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한 이 대사면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혁신한다고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이제 기준이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의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통합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 김재원 최고라든지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과 4.3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수제 골프에서 징계받은 거고,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성비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분들을 사면해 주는 게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반혁신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부적인 그런 뭐 총선 승리를 위한 뭐 그 정치 공학적인 이런 것을 혁신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을 우롱한다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포장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혁신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시를 받지 않나, 또 김한길 대표의 지시를 받지 않나, 이런 의구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한 게요. 내용을 무엇을 담을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혁신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사면과 관련된 것만 관련된 것만 갖고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거죠. 알겠습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예. 잠깐 사면과 관련해서는 짧게 의원들이 있지 부탁드립니다. 않습니까? 의원들이 지역에서 국민들 민의를 받아서 그거를 전달하고 그거를 요청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 2명이 지금 그렇죠. 거부하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자, 아니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그것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윤호환 위원장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1호 안건 방향 오늘 또 2차 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함께 보시죠.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 출범을 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그 전에 비명계에서 좀 이 사무총장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또 일각에서는 믿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한번 여쭤보죠. 그 조정식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 사퇴를 주장한 것은 소위 뭐 이렇게 그 여당 쪽에서 주장했던 소위 말하는 친명계 원외 조직이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의, 거기에서 먼저 사퇴 주장을 했었죠. 그 사퇴 주장할 이유는 조정식 총장이 너무 당을 너무 통합적으로 화합만을 강조하면서 비명계에 대해서 너무 온화하게 대한다, 강하게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비명계 쪽에서 공천기획단을 사무총장이 맡으니까 공천을 공정하게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명계나 소위 반명이라고 하는 의원들께서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등의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본인들의 공천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일부에서 그런 비판들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사무총장이 공천을 이제 총괄하는 업무를 맡으니까 사퇴하라고 하면은 그 말이 사실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조정식 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내에서 누가 봐도 이렇게 통합적이고 화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건 뭐 아마 그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도 그런 비명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당직 개편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총선 기획단에 들어와 있는 8명의 원내 의원들과 5명의 원외 인사들인데 그 8명의 원내 그 이제 당연직들 의원들이거든요. 그 의원들도 보면 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지 뭐 민주연구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당시에 통합적인 당직 그 개편 요구를 받아서 그분들 다 들어오셨던 그런 분들이어서 뭐 이렇게 이거를 친명을 위한 총선 기획단 이런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또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 확립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그 민주당의 공천 부분은 국민들이 왜 관심을 갖냐. 모든 게 이상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무총장 교체론이 나왔을 적에 이게 이재명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냐. 결국은 친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최고원의 지명직에 이번에 또 친명계 의원을 친명계 쪽으로 좀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는 당 화합을 하지만은 결국은 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자객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절대로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당을 화합하지는 않을 거다. 완전히 판을 다시 갈아엎고 이재명 체제로 다음 22대 총선을 아마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